있습니다. 다음 주는 전국의 아침 기온이 대부분 20도 아래로 떨어져 서늘하거나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25, 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한가위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수요일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추석 당일인 9월 마지막 날이 지나고 나면 10월 첫날부터 개천절까지는 아침 기온이 15도 아래로 뚝 떨어지고 낮 기온은 25도 아래로까지 내려앉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5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경제 소식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경제 1타 강사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얼마로 지금 조사됐나요?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매번 이제 명절 때마다 사실 뭐 명절 비용이라든지 이번에 뭐 추석 차례상 비용 매번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 차례상 준비 비용이 평균 30만 4천 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6만 6천 원,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34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시는 것이 22% 저렴하다라고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뭐 주요 이 추석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차례상 올해 이제 준비 비용이 지난해 비용보다 4% 적은 수준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전통시장은 2%, 그다음에 대형 유통업체는 5.5% 하락했다라고 조사가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이 안 되시죠, 사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워낙 높았습니다, 물가가.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작년보다 비교하거든요. 지난해 비용보다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은 수준으로 조사가 된 거지 물가 자체가 낮다라고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사과, 배, 핵과일 정말 지금 비싸거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제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뭐 사과 하나 먹으려고 하면 2,000원이에요. 하나당. 그러면 못 먹죠, 사실. 그래서 많이 올랐고 대신 이제 소고기는 이제 공급량 증가로 인해서 작년보다 가격이 좀 낮아졌습니다. 실제 뭐 데이터 컨설팅 한 기업이 설문조사 서베이를 돌렸는데요.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추석 물가가 작년보다 더 올랐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셨거든요. 예. 그 정도로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아직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진 않았지만 네. 긴축을 장기화할 거라고는 예고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후폭풍이 이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이슈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동결을 이제는 동결을 했지만은 일단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뭐 말 그대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뒀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거냐면 고금리로 간다는 건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갈 거야. 그런데 인하 시점이 항상 궁금증이었어요.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산 시장도 그렇고 항상 금리 인하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이제는 시장의 관심사인데 이게 더 멀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내년 원래 한 2분기 정도 빠르면 2분기 정도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의 목소리로 인해서 내년 하반기로 지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 거냐.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9월 달에는 FOMC회의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럼 FOMC회의가 11월과 12월 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월과 11월에 있거든요. 금통위가. 그러면 일단은 10월과 11월에 과연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한번 인상할 것이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동결로 보시는데 저는 한 번쯤 올릴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지금 2%포인트 정도 벌어진 상태고 역대 최대로 벌어진 거고 만약에 우리가 동결을 하고요. 연내에 한 번 올린다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는 한 번쯤 올리거든요. 이제. 그럼 2.25%포인트 정도로 벌어지는데 예. 환율이 감당이 안 돼요. 지금도 높은 환율인데 과연 외국 자본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리가 한번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는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지금 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벌써 은행의 대출 금리가 좀 올랐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대출 금리는 이제 미국 채권 금리를 이제 관찰을 하시면은 예상이 가능한데 이미 미국 채권 금리 급등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당연히 시장 금리는 은행권 대출 금리에 영향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매파적 신호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는 뭐 말 그대로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현재 어제 기준으로 시중 5대 은행의 이 주담대 변동금리를 봤습니다. 이게 상단이 7.9%로 조사가 됐거든요. 어이고. 7.09%요. 그러니까 7%가 넘어간 거죠, 일단. 그다음에 이제 고정형 혼합형 금리가 상단이 6.4%로 조사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뭐 주담대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팩트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은행채 발행이 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작년을 우리가 뒤돌아 보셔야 돼요. 작년에 레고 사태 있었습니다. 레고랜드. 예,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은행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금리 예적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럼 그게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예. 그럼 돌려줘야 되잖아요. 금리를 더 붙여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네? 그러면 은행채 발행을 하게 돼요. 은행채 발행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금리는 역외관계니까 금리가 높아지게 돼요. 그 은행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이유는 역시나 대출 금리 높아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대출 금리는 당분간은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기업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그랬을 텐데 꼭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영끌족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렵죠. 지금 막차 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막차라고 표현하냐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내년도 금리 하락 빠르면 2분기에 되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집값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다음에 50년 만기 주택 은행에서 막 팔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는 투자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영끌하신 분들입니다. 최근에 이런 분들은 이제는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어디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그러니까 대출을 과도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그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전 봐요. 예.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 져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이제 불만인 게 그런 분들을 이제 살려주는 정책들이 나온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특례보금자리론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다행히 이제는 일반형 상품이 이제는 조기 종료가 됩니다. 이번 달 26일까지만 이제 되고요. 27일부터는 일반형 상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전 영향을 크게 줄 거라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를 본다 그러면 전이 효과가 좀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서울 수도권 중에서요, 특례보금자리로 받을 수 없는 집값, 그러니까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희한하잖아요. 왜 고가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올랐느냐 본다 그러면 이게 전이 효과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이제는 갈아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9억 원 이상으로 갈아타시는데, 그러면은 사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누가 사줬느냐? 특례보금자리 론으로 활용해서 20대, 30대들이 그걸 메꿔줬어요. 예, 이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이 사실 아파트 가격을 이번에 좀 떠받쳐줬다는 거 맞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신규 주택에서 무슨 자금으로 돈을 샀냐 봤더니 3분의 1이 특례보금자리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요. 반대로 이제는 일반형이 끝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나 크다. 이제는 뭐 신규 자금을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안정적으로 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발 고금리 우려 여파가 국내 증권 시장에도 미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증권 시장에 뭐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뭐 어제 장만 본다 그러면 이제 장 초반 뭐 이런 영향 때문에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요즘에 조금 눈에 보셔야 되는 게 중국 경기 바닥 통과론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 갭을 좀 메꿔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또 시총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를 좀 본다 그러면 일단 1일날 이번 달 1일날 7만 전자 기록했다가 19일에 다시 6만 전자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이달 들어서 20일까지 우리 그 삼성전자 주식을 6,150억 원 정도 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계속 쓸어담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파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고 매수하는 건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이유가 이제는 4분기부터 실적이 반등할 거라는 리서치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공급 부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분기 대비 17% 정도 가격이 오를 거야 디램 가격이 이런 것에 예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런 것에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블랙핑크의 소속사잖아요. 그런데 블랙핑크 그 계약이 끝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재계약이 불투명하다 이런 것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YG 주식 21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종가 마이너스 13% 빠졌거든요. 22일은 4% 빠지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 보통 우리가 생산의 3요소 하면 보통 경제학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형 기획사에서 뭔가 생산한다 그러면 바로 그 노동의 가치 여기가 바로 이제 연예 기획사 입장에서 본다면 연예인들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이 연예인 대형 스타가 만약에 이 기획사에서 빠진다 그러면 생산할 수가 없겠죠, 가치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소속된 스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이번에 이제는 한 매체가 이런 언론 보도를 했어요. 뭐냐면 블랙핑크 멤버 중에서 로제만 재계약을 하고 제니, 지수, 리사는 이제는 다른 소속사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게 지금 이슈가 되면서 주식이 빠졌고 YG 측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확정된 바 없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불안하게 보고 있고요. 뭐 증권가에서는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G 엔터의 성장성은 굳건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치가 빠져 있는 걸 보면은 시장에서는 전혀 증권 투자 회사에 나오는 리포트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핑크 멤버가 4명인데 서로 다른 소속자에 소속한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직은. 맞습니다. 자, 지금 역대급 엔저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엔화예금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한국은행이 통계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2023년 8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본다 그러면 외화예금 잔액이요 전달 대비해서 0.4%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엔화예금 잔액이. 네, 엔화예금이 잔액이. 그래서 아니 엔화예금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왜 잔액이 줄었어? 라고 하실 텐데 이게 달러화로 환산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 가치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게 환산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엔화예금 잔액이 이제 줄어든 거지 이게 정말로 엔화 예금이 인기가 없어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엔화 약세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고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그 엔화가 이제 오를 것이라고 보고 이제 사실 투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워낙 지금 엔화 가치가 낮다 보니까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지금이 딱 그런 상태거든요. 한 달 전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엔화 가치가 그래서 이런 것도 유념하시면서 엔화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은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전반부 공통질문부터 이번 주에 뜬 인물, 진인물. 먼저 현근택 변호사 금주에 뜬 인물. 약간 의외의 인물로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는 김용민 의원 꼽아봤습니다. 왜요? 이제 검사 탄핵이 사실은 김용민 의원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왜 이분이 이걸 했냐면 유희성 사건 변호사 할 때 변호인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내용을 잘 알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았던 게 원래 이제 재적의원 3분의 1이니까 100명 정도, 그러니까 물론 재적이 좀 줄어들면 줄어들 수 있지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당내에서도 이게 처음에 100명을 못 채운 거예요. 50명, 60명 이러다가. 근데 결국 지금 표결로 했을 때는 180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보다 5표가 더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압도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반이 원래 요건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검사 탄핵을 이끌어낸 김용민 의원을 저는 꼽아봤습니다. 네. 그 검사 탄핵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최진영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결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그 한 장관 취임식에 따르는 그 동영상을 이른바 너튜브란 데서 100만이 넘었다라고 했고 뭐 어떤 그 강의는 3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미루 못해도 어제 그제 있었던 그 국회 연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에 국민들이 가졌던 그 동영상 조회 수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을 생방송할 때서도 이제 방송을 했었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을 만큼 그 내용 자체가 돌지구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만큼 그 내용 자체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내용이었던가라고는 생각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난주에 뜬 인물로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꼽았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제출에 따른 설명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현근택 변호사. 저는 김행 후보자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발언 논란보다요. 저는 심각하게 본 게 이분이 이제 주식을 맡겨놨는지 뭐 증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찾아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 경영권이랑 주식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돈이 8억이 넘었는데 부채라든지 주식 인수하는 대금이 그거를 회사 돈으로 지급한 거예요. 결국은 퇴직금이라든지 무슨 고문료 명목으로. 그거는 100% 배임이 되죠. 근데 이게 5억이 넘어가면 또 특검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아마 이게 지금 검찰이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법상으로는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전형적입니다. 이런 사례 굉장히 많고. 누가 고발했나요 혹시? 그건 모르죠. 이건 이미 언론에 나왔으면 뭐 고발 안 해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건데 이제 지켜볼 문제입니다. 검찰이 수사할지 안 할지. 네. 최진영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네. 지난주에는 진인물로 이재명 대표라고 했다면 이번 주는 정말 진인물이 이재명 대표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결국 지금까지는 뭐 소년공 이런 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경력으로 정말 그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대선 때도 얘기했던 이 체포에 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체포동의안 하기 전날 그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검찰에 무도한 것을 뭐 막아달라라고 해서 사실상 본인의 구명 요청을 함으로써 양측이 중년이 됐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을 만큼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결정적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가 진인물로 꼽았습니다. 자, 그 얘기 들어가 봅시다. 현근택 변호사. 네. 참 깜짝 놀랐죠? 결과를 보고. 예상 못한 결과죠. 사실은 뭐 그 전날까지는 대부분 아마 부결 아니겠냐라고 봤는데 그날 아침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뭐 원내대표가 갔다 오고 또 모 의원이 또 의원들 방에 뭔 글을 올리고 뭔가 이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분위기 심상치 않다 그래서 아마 그날 오전에는 조금 당내에서 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가결 그다음에 무효
기권까지 합하면 39명 이렇게 좀 추산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효 기권이 20명이었는데 이번에 20명. 10명으로 줄고 예. 가결이 이제 10명 늘은 거 보면 그렇죠. 아마 이제 무효 기권이 있는 분들이 옮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표결 결과랑 사실은 거의 똑같은 거의 거예요. 비슷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찬성 의원이 2분 정도 줄은 건데 이재명 대표 있고 또 한 번 구속된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하면 아마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거를 이른바 심리학의 일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입증된 사례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어떤 법원에서 갔을 때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습니까? 선서하고 나면 그거를 증언을 자기가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기가 참 어려운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1차 지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를 했던 분들이 31명이었죠. 그리고 또 지난 그 이른바 이재명 혁신위원회에서 그 혁신안 1호로 제안했던 것이 이 체포 중 회기 중 체포 동의안에 대한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했고 그에 대해서 당론은 처음에 못하니까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예. 포기 서명했던 분들이 정확하게 31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제 그제 있었던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통과를 예측하면서 이른바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31가지 맛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빗들어서 31표 차이 정도로 해서 이 반란표가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건 가결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의 그것이 맞았습니다. 네. 29명이 이탈표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무효표가 되었던 한 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가 쓰고 옆에 이렇게 점이 찍혔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효다라고 해서 그걸 무효로 했는 것이지 사실상 30표 내지 31표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고 특히 선서까지 했을 경우에는 반복이 어렵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했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불체포 특권 스스로 포기하겠다 선언이 있었고 또 단식이 있었고 또 표결 바로 전날에는 이건 뭐 부결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SNS 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지만 2월 달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달라짐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기에서 뭐 전날 글이 아마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 당내에 숨어져 있던 갈등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길게 보면 이제 대선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 굉장히 큰 차이는 뭐 숫자로서의 분포는 그런데 2월 달에는 그래도 가결까지는 너무하니 무효나 기권을 한 사람들이 한 10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가결로 확실히 돌아선 거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변화 아닙니까? 뭐 중요한 변화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근데 변화죠. 숫자적으로는 그러니까 무효라든지 기권도 어느 정도는 이탈한 표였죠. 그러니까 물론 네. 이탈은 이탈이지만 그래도 가결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속영장 즉 그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게끔 허용은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나의 한 표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가게끔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만은 안 되겠다 했던 분들이 이제는 가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느 정도 좀 여지를 뒀는데 이번에 여지를 안 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인 어떤 그 말씀처럼 뭐 생각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아니면 그 아까 막 31명 그 서명했던 분들이 다 어떻게 표결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대충 추측은 되죠. 추측은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구조, 그러니까 약간 잠재돼 있던 갈등 구조가 수면 위로 이제 명백히 드러난 거다.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 민주당 쪽 패널이신 한 변호사님이 방송 마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본인은 그 이재명 대표의 소셜 미디어 글이 해킹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믿기 어렵고 충격적이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글이 악영향이 그렇죠. 결국은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말 20일 가까이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단식을 해왔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정표를 하면서 이거는 부결되는 쪽이 아니냐 하는 큰 흐름이 있었는데 그 전날 이른바 이재명의 무리수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의 이천자의 어떤 글이 나오면서 오히려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 상당수의 마음에 동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달하고 지금까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때는 사실상 이거는 통과시켜야 되지만 그래도 너무하다 했지만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하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 국민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은 4번이나 했죠. 이재명 대표가 뭐냐 하면은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했고 그리고 본인이 지난번 6월
26일이었습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본인이 말미에서 얘기를 했고 혁신위에서도 했고 나아가 국회의원님들도 민주당 의원님들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 약속을 사실상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랬다가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헌신짝처럼 버림을 당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위기감의 발로였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신뢰의 위기감에 그렇습니다. 대한 네. 평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제가 보기엔 이제 당내 권력 싸움인데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정치인들의 모든 행위는 저는 총선에 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총선에 가장 관심이 공천이고 결국 이제 그날 돌았던 소문들도 이제 원내대표 방문하고 뭐 이선으로 후퇴하면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고 그 말은 결국은 이제 뭐 비명이라는 분들한테 이제 공천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날 하필이면 또 뭐 의원들 방에 뭐 어떤 뭐 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들이 올라왔던 거 봐요. 그다음에 이 가결된 다음에 비명 쪽에서 나온 워딩도 보면 뭐 다선 의원 중심으로도 비대위를 가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작전을 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부결 만약에 이선 후퇴하면 비대위 만드는 걸로 어느 정도 이제 좀 타협을 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이랬던 것 같은데 뭐 그게 좀 안 되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결표 찍은 의원들 색출해서 징계하고 공천에서 배제하고 이 순서로 갑니까? 현 변호사. 뭐 징계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해당 행위라 규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하는 게 맞는데 우리 당이 뭐 지금 상대 당이야 뭐 양두구육으로 당대표 추출까지 하지만 저희 당이 뭐 그런 정당은 아니고요. 근데 징계를 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판단을 해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결국은 누가 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본인들이 밝히면 모르겠지만 밝히지 않는다면 이걸 뭐 밝힐 방법은 그래도 없거든요. 아무튼 추정되는 사람들 공천 배제 쪽으로 갑니까? 그건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밝히는 게 그래도 좀 당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 공개적으로 이제 밝힌 분들 몇 분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은 이제 뭐 나름대로 자식의 소신을 밝히는 건데 이 당대표 신병에 대한 문제거든요. 신병에 대한 문제였고 그리고 당에서 물론 당론은 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결적으로 다 뭐 당무에서도 결의하고 의원총회에서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내에서 뭔가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필요하긴 한데 본인이 만약 뭐 구도로 난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징계할 방법도 만만치가 않은 건 사실이죠. 저 변호사는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원내 지도부는 지금 총사퇴를 했지만 전체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사퇴를 사실상 거부하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지금 다가오는 26일에 원내대표 새로 이렇게 선출한다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그 원내대표가 선출되셔가지고 협치의 어떤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른바 친명계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옥중 공천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환호작약 이재명 대표에게 공로패를 아마 수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구호는 딱 4자로 줄일 겁니다. 민찍 이출. 민주당 찍으면 이재명이 추록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정한 혁신이 아니고 또 이제 그 당대표의 직을 유지를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유지하는 그런 식의 어떤 혁신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혁신의 기회를 어떻게 보면 잡아끌었을 발로 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국민의힘이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위기감에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법원에서 영장이 아직 발부가 될지도 아직 그 확실치 않은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정말 쇄신의 기회로 해서 새로 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민주당으로 설 경우에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어떤 사당으로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저희야 땡큐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그러나 또 현재 민주당의 어떤 그 당내 세력 분포로 봐서는 뭐 압도적 다수가 친명계이기 때문에
그런 대폭의 변화와 혁신은 또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어느 쪽 해석이 맞습니까, 현 변호사님? 아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임기가 8개월 전이면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어요. 해야죠. 예. 그러니까 12월 전에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선거 앞두고 있거든요. 전당대회 하면 완전히 이제 당이 어찌 보면 갈라져요. 누구 쪽으로.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게 되면 당장 당이 분열되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12월까지 무조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문제인데 지금 마치 말씀하시는 게 뭐 이재명 대표만 없으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랑 협치를 잘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짝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재명 대표 되기 전에도 안 만났어요. 인정한 적 없고 예, 어떻게든 뭐 이재명 대표만 끌어내리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빠는 이제 김행 그 후보자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거 수사 안 하잖아요. 예전에 조국 장관이 만약에 이랬다고 봐요. 바로 뭐 압수수색하고 바로 털고 했겠죠. 근데 명백하게 된 것도 수사 안 하거든요.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변호사이신데 영장실질심사하면 판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 먼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참 이건 질문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우문현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을 생각하면은 다른 분들이 지금 어제 우리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미래 사건부터 지금까지 이 의원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21명.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옆에 있는 분들 마저도 구속됐다고 하면은 몸통은 정말 너무나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것은 명백한 것이죠. 스스로 자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충수가 되고 무리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구속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 통과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결의되기 전날 본인의 어떤 글을 올렸다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기 전에 법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질문했을 뿐이지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봤는데 그걸 우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참 몰랐지만 그거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재명 엮으려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거 봐야죠. 대선 끝나고 지금 1년 6개월 지났는데 지금까지 수사하고 있죠. 300회 이상 압수수색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저는 구속 재판을 하려고 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 일단은 이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요. 그런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럼 범죄 혐의와 그다음에 증거 인멸 또는 이제 도망의 우려인데 범죄 혐의 지금은 3개죠. 하나는 백현동에 대한 배임, 그다음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 문제, 그다음에 증거인멸, 위증 교사 이게 3개 잡고 있는데 사실은 위증 교사가 들어간 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백현동이라든지 이제 쌍방울은 충분히 그동안 얘기됐던 건데, 근데 백현동의 배임은 뭐냐면 200억을 그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들어갔으면 200억을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제적인 손해가 난 게 아니라 기대 이익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배임으로 하는 거는 잘 저는 이해 못 하겠고.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어떤 기업 사장이 여기다 투자했으면 100억을 벌 수 있었는데 여기다 투자 안 해서 못 벌었다. 그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만큼 배임이라는 게 성립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쌍방울 사건의 핵심은 제3자 뇌물인데 경기도가 대북 사업에 대한 어떤 특혜를 줄 걸 생각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라는 얘기인데 두 가지 포인트죠. 그럼 하나는 경기도가 대북 사업에 해줄 게 있느냐. 두 번째는 북한에 실제로 돈을 줬느냐. 이게 중요한데 경기도는 대북 사업을 인정할 권한이 없어요. 통일부라든지 국가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대북 사업에 권한을 줄 이유가 없고 줄 권한도 없고 그다음에 검찰이 이제 무슨 증거를 냈다고는 하는데 돈을 줬다는 북한에서 영수증을 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김성태 공소장이나 이화영 공소장에 돈 준 시기, 방법, 금액이 다 달라요. 그거는 이제 김성태 진술에 의존하는 건데 그럼 북한에 돈을 준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느냐. 결국은 그 진위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혐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아마 검찰이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마 증거인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야당 제1야당 대표가 뭐 도망갈 거라 보지는 않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위증 교사를 넣은 것도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다 끝난 재판이에요. 옛날에 공직선거법 관련된데 왜 이걸 넣었을까?
그 생각이 저는 아마 이 증거인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급하지 않나로 보이고 결국은 뭐 지금 뭐 사법방해니 어쩐지 얘기하지만 핵심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뭔가 부인을한테 얘기를 해서 부인이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해서 진술을 바꿨다. 이게 기본 구조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에 잠깐 이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부인은 처음부터 계속 그랬어요. 부인은 처음부터 차라리 가서 진술 거부하고 법정에 나가지 마라. 차라리 단식이라도 해라. 구치소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왜 뭐 검찰이 부르면 꼬박꼬박 나가냐.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고 그렇게 하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라서 기본적으로 뭐 당이 개입해서 뭐 진술을 바꿨다라는 구조가 성립 안 될 걸로 봐서 저는 뭐 기각될 걸로 보고 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그 증거인멸 교사 다른 것들은 뭐 백현동이건 뭐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의혹은 너무 잘 아실 테고 이 부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이자 피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증거인멸 교사가 그 위험이 있어서 증거인멸 이미 했거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플러스 이게 무슨 뭐 이게 만약에 그 부분이 유죄가 확정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증거인멸 그 위증 교사를 해서 위증했다는 사실로 해서 사실 이미 벌써 기소가 되고 구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받았던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에서 유죄가 나고 증거 그 인멸 교사가 했고 실제로 위증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인 범죄로 해서 이미 다른 재판에서 입증되면은 결국 기존에 김만배를 통해서 권순일 대법관을 통한 어떤 그 사법농단 의혹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직접적인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증교사 부분이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은 뉴스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분 변호사의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영장실질심사 현장에서 검찰 측의 주장과 이재명 측의 주장을 미리 들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나저나 출석해서 그날 바로 됩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로 조금 연기가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직 모르나요? 그날 아마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 안 했을 경우에는 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건강상 문제나 이럴 때는 보통 기일을 연기 신청을 하는데 지금 연기 신청했다는 얘기는 없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 그냥 아마 그날 할 것 같고 아마 이게 지금 검찰도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고 변호인도 준비를 많이 하면 심리는 길어질 걸로 보이고 기록도 이거 몇십만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판사도 아마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통 밤늦게 나오는데 다음 날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지켜봅시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정현정 씨. 네, 먼저 서울 시내 집회 소식입니다. 세종대로 광화문 방면으로 서울역 4번 출구 부근에 하위 3개 차로가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서 막혀 있습니다. 주변이 혼잡하니까요. 도로 이용하신다면 참고하시고요. 또 한강대로 서울역 방면으로 전쟁기념관 북문 앞 하위 3개 차로 역시 부분 통제 중입니다. 이용하신다면 참고하시고요. 추석을 한 주 앞두고 오늘 고속도로 이동량이 늘었습니다. 특정 구간이 집중해서 막히진 않지만 주요 도로 위주로 고루 정체 구간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11km가량 막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반포에서 서초까지와 목천에서 천안 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황은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 많습니다.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천천히 갑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밀리다가 서해대교 부근에서 정체 심하고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으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